옛날 옛적의 마을에서 홀로 떨어진 곳에 조그만 한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호라비로 평생 살며 늙어서까지 악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무슨 연유인지 젊었을 때부터 성심이 착하고 또한 부지런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주변의 친인척들이 많은 처자들을 소개시켜 주려 했지만 이상하게 모두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약방 주인은 나이를 먹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비가 종일 쉬지 않고 왔습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한 선비가 그 약방의 처마 밑에 비를 피했고 조금 지나서 한 젊은 사내 역시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약방 주인이 두 사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마 밑에 있지 마시고 여기 마루로 올라오십시오. 곧 그칠 비는 아닌 것 같으니 비가 그치거든 가시오. 그 말을 들은 선비와 젊은 사내가 고맙다고 말하고는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약방 주인은 차를 끓여서 가지고 와서 두 사내에게 주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뭐 대접할 것은 없지만 여기가 약을 파는 곳이니 몸을 풀어줄 따뜻한 차는 있습니다. 한 잔씩 드십시오. 그러자 선비가 정중하게 차를 받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객한테 이리 후한 대접을 하시다니요.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그러자 옆에 있는 젊은 사내도 차 한 잔을 들이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차를 마시니 온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내는 비를 피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약방 주인이 쉬지 않고 내리는 비를 보며 아, 오늘 내리는 비가 내 소시적 여우고개를 넘을 때 비 같구먼. 그때도 참 이리 비가 많이 왔었지. 약방 주인이 옛날 일을 떠올리며 앉아서 중얼대자 선비가 물었습니다. 아니 주인장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그러자 노인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좋은 인연이 있어 항상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연 말이요. 거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냥 있기도 심심한데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소. 내 이상하게 비가 오면 그날이 생각이 났지만 왠지 오늘은 이상하게 더욱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약방 주인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한양에 역병이 들어 약방의 약초들이 다 동이 났는데 역병에 드는 꼭 필요한 약초가 동네에 있어서 가서 사오려고 가는 길이었어. 그때 이곳에서 심리에 있는 여우고개를 지나다 오늘 같은 대찬 소나기를 만났죠. 정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더는 갈 수 없어 비 피할 곳을 찾다가 마침 산기슭에 초막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초막에 웬 관연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나는 비에 젖은 옷을 벗어서 이 물을 짜는데 처녀가 곁에 있으면서 그런 나를 도와주고 천으로 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 처녀를 보고 아주 가슴이 두근거렸죠. 헌데 그 처녀도 그리하였나 봅니다. 비도 멈추질 않고 처녀와도 마음이 맞았던지라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 초막에서 그 처녀와 며칠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내 살아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며칠이었던 것 같소. 나는 이윽고 비가 멈춰서 약초를 구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녀에게 꼭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 약속을 하고 그 집을 나왔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집을 찾았을 때는 물난리의 산사태로 이미 그 집이 다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그 처녀도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그 처녀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비가 영락없이 그 처녀를 만났던 그날의 비 같아서 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한 눈빛을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젊은 사내가 차를 마시다 뭔가에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우고개의 초막에서 비를 피하시고 여인과 함께한 분이 주인장이시군요. 제가 그토록 찾던 부친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방 주인과 선비는 갑자기 등장한 아들이라 칭하는 자에 의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약방 주인은 젊은 사내가 갑자기 아들이라 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나는 자식이 없는 몸일세. 그리고 자네는 내 오늘 처음 보는데 어찌 내가 자네의 부친이 된단 말인가? 그러자 젊은 사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의 부친은 몸에 증표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옷을 좀 벗어 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어안이 벙벙한 약방 주인이 잠깐 옷을 벗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노인의 가슴팍을 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정말 저희 부친이십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아버지가 맞습니다. 옆에 있던 선비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여
젊은 사내에게 연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이복에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세나. 어찌 이곳의 주인장이 자네의 부친이 된단 말인가. 소상하게 말해보게나. 그래야 나도 그렇고 주인장도 납득하지 않겠나. 약방 주인도 그런 젊은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의 모친이 처녀적의 여우고개의 초막에 비를 피하고 계시다가 우연히 빗속의 나그네와 그 초막에 며칠을 보내시고 이후로 태기가 있어 저를 낳았답니다. 소자가 자라서 말을 배움에 다른 아이들은 아비가 있어 부르는데 저는 부를 아버지가 안 계심을 이상하게 여기고 모친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모친의 말씀이 아까 부친의 말씀과 모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20년 전이었으니 지금 제 나이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부친과 계실 적에 얼핏 보니 왼편 가슴 아래쪽에 검은 큰 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친의 말씀을 듣고 부친을 찾으러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다행히 이리도 부친을 만나니 너무나 기쁩니다. 이어서 자기 부친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지를 기다리시다 산사태를 당하시오. 목숨이 위험하신 것을 간신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수십 일을 정신을 잃고 계시다가 깨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잊지 못하시고 많은 혼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홀몸으로 혼자 저를 키우시고 지금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오길래 비를 피할 곳을 찾았는데 이상하게 이곳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어머니의 정성을 알아주신 게 아닐까요? 이럴 수가. 그랬었구나. 정녕 살아있었구나. 나도 평생을 연모하며 기다렸는데. 약방 주인은 아들의 얼굴을 매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양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말고 저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힘껏 농사를 지어 봉양하겠습니다. 모친께서 그 뒤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시고 저를 키우셨고 외갓집도 가난하지 않아서 끼니 걱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홀로 계시지 말고 당장 저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가시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선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 잘 되었소 주인장. 말년에 갑자기 가족이 생기시니 적적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내도 생기고 이렇게 든든한 아들도 생기다니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소.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약방 노인도 기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한양을 갑작스럽게 떠나자니 서운한 마음이 없지도 않거니와 가는 길에 노자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떠나려면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형편상 집에는 아무 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 하지만 그 먼 길을 가려면 노자가 두둑해야 할 터이니 잠시만 있다 가세나. 노인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선비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장 그 처녀를 만나러 가야지. 그러게 둘 다 여지껏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서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노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선비는 소매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건네며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집은 한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집입니다. 이 돈은 제가 좋은 도자기를 사려고 한 것인데 그깟 도자기보다는 주인장의 노잣돈이 헐값이 나갑니다. 그냥 이 돈을 받으시고 연모하는 여인에게 가십시오. 그리만 해준다면 저는 오늘 아주 보기 드문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힘들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미 천한 놈에게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천지신명이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약방 주인과 아들은 그렇게 선비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비가 갠 후 약방 주인과 아들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약방 주인이 힘들어할 때면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업고서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서둘러 아들이 살고 있던 집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약방 주인은 꿈에 그리던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일이 살아있었구려.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소. 다행이요, 다행이야. 어찌 이리도 하나도 늙지 않고 그때의 그 모습이요. 아주 곱소.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내 당장 죽어도 원한이 없소. 그러자 여인도 평생을 기다리고 찾던 남편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감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약방 주인은 부인과 아들을 만나게 되어 함께 편안하고 한가롭게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비가 오면 하늘에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옛날 옛적 칠복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칠복이는 부모님과 그리고 친척들의 격려를 받으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칠복이는 날마다 꼼짝도 안 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심지어는 뒷간에 가서도 공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과거 시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달리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칠복이는 꼭 장원급제를 하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은 아주 조금만 자고 외출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얼마 후 돈이 떨어진 칠복이는 고향집에 돈을 보내달라는 소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향집에서는 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보낸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부탁한 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 편지가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건가? 아니면 고향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구나. 칠복이는 이런저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고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 것이었습니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칠복이는 봉투를 뜯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향 집에서 보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쁜 소식을 적어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칠복이의 학비를 대다 보니 논과 밭을 다 팔아버려 이제는 돈이 없어 굶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여러 번 떨어진 바람에 집안까지 망했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칠복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얼마쯤 오다 보니 커다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칠복이는 연못 근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픈 다리를 쉬며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던 칠복이의 마음에 나쁜 감정이 솟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집안까지 망하게 만든 내가 무슨 염치로 부모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크게 낙담한 칠복이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쳐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이 몹시 한심스러웠습니다. 과거 공부를 못할 바에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을 바라보니 몹시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얼굴도 떠올랐지만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칠복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쥔 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한 자식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칠복이는 신발을 벗어서 연못가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꼭 감고 연못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을 듯이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연못 한가운데 갑자기 길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웬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칠복이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내가 벌써 저승에 온 것인가?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칠복이에게 여인 꽃분이가 손짓을 했습니다. 꽃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칠복이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칠복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이리로 오시라니까요. 어서요. 그렇게 칠복이는 한 발짝 두 발짝 어여쁜 여인 꽃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렵지 않게 꽃분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지라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발밑에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앞이 밝아지는 듯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칠보기가 있는 곳은 놀랍게도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옆에는 아까 만났던 어여쁜 꽃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꽃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칠보기는 여전히 기분이 얼떨떨했습니다. 연못 아래에 이렇게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다니 정말 신기한 노릇이었습니다. 칠보기는 주춤주춤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방은 온갖 값진 가구들로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방 안을 휘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승이라는 곳이로구나. 그렇지만 칠보기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꽃분이가 칠보기에게 물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선비 같은데 무슨 괴로운 사정이 있기에 연못에서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진 하찮은 사람입니다. 칠보기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꽃분이에게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칠보기의 이야기를 다소곳이 다 듣고 난 꽃분이는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약한 마음을 먹으면 되나요? 과거 시험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칠보기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을 각오로 무엇을 못하겠어요.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힘내세요. 칠보기는 꽃분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푹 쉬세요. 이곳은 저승이 아니랍니다. 저승이 아니라고요. 뜻밖의 말에 칠보기의 두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그 후 꽃분이는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을 마련했습니다. 또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하게 상을 차려서 칠보기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칠보기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칠보기의 가슴 속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를 하고 계실까.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소식 한 번 전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애가 타실까 하며 이런 채로 며칠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가 칠보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오? 칠보기가 궁금한 눈빛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재물을 보냈어요. 그게 정말이오? 칠보기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내년에는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세요.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후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꼭 약속만 해주세요. 내 어찌 은혜를 베푼 그대를 버리겠소. 걱정 마시오. 그날부터 칠보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는 시간은 물론 잠자는 시간까지도 줄이고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칠보기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이듬해에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칠보기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칠보기는 물론 꽃분이도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비님, 이 기쁜 소식을 어서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꽃분이의 말에 칠보기는 망설이며 선뜻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러고는 싶지만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말이오. 꼭 돌아오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저는 당신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어요? 오늘부터 보름 뒤 이 시간까지 틀림없이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입게 되니까요. 꼭 돌아오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소. 그러면 어서 고향 집으로 떠나세요. 칠보기는 꽃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꽃분이가 말한 대로 칠복이네 집안은 살림이 아주 넉넉해져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이 상황을 모르는 채 하며 부모님께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장원급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칠복이의 아버지가 그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장하다. 이제야 소원을 이루었구나. 모두 하늘이 우리 집안을 도우신 거야. 그날부터 칠복이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느덧 칠복이가 꽃분이에게로 돌아갈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칠복이는 아쉽지만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약속한 일이 있어서 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집 걱정은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려무나. 부모님의 따스한 배웅을 받으며 칠복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높은 고갯마루에 다다른 칠복이는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있던 칠복이는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 잠들어 있던 칠복이는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퍼뜩 눈을 떴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웬일이십니까? 칠복이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칠복이 아버지는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당부할 말이 있어 황급히 뒤따라왔다. 당부할 말씀이라뇨? 네가 지금 가려는 곳이 저 산 너머에 있는 커다란 연못이 아니더냐. 아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칠복이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연못과 거기에 살고 있는 꽃분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밀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니 칠복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는 수가 있지 하며 씩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 칠복이는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딘지 낯설고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알았느냐? 아버지가 눈을 무섭게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가 연못에 도착하게 되면 그 여인이 너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그때 너는 웃으며 반기는 그 여인의 얼굴에다 태태태하고 침을 3번 뱉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넌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다. 칠복이는 두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마지못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서 가거라.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연못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연못가에 이르자 연못물이 갈라지고 넓은 길이 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여쁜 꽃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꽃분이가 반갑게 칠복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칠복이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꽃분이에게 이렇게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저야 별일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는 도중 무슨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꽃분이는 빤히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분이의 물음에 칠복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칠복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시킨 일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꽃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나요? 아버지께서는 분명 내 얼굴에 침을 3번 뱉으라고 시키셨죠. 칠복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대답도 못하고 꽃분이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칠복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꽃분이는 또 다시 칠복이에게 매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지 않으시죠? 칠복이는 땅이 꺼져라 숨을 쉬고 나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 해도 내가 어찌 당신의 고운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며
또 당신 덕분에 과거에 장원 급제까지 하지 않았소? 어디 그뿐이요. 우리 부모님이 잘 살게 된 것도 다 당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어찌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있겠소.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절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소. 칠복이는 진심을 담아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꽃분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좀 전에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왜 우는 것이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소. 그렇다면 내가 사과하리다. 아니에요. 이 눈물은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랍니다. 이제야 저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까 당신이 이리로 오다가 만난 그 사람은 진짜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까 만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이 연못에는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살고 있어요. 그 구렁이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꾸미고 당신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당신이 만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구렁이였어요. 아니 이럴 수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버지가 틀림없었소. 갑자기 칠복이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왜 내게 나타난 것이오? 그 구렁이가 아버지로 둔갑해서 저를 해치려 했던 거예요? 뭐요? 구렁이가 당신을 해치려 했단 말이오? 아니 왜 당신을 해치려 한단 말이오? 칠복이의 목소리는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떨려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의 물음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슬픈 눈빛으로 칠복이를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연못에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며 천년 동안 살아온 지네랍니다.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인이 지내라니. 칠복이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저는 당신처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 순간 꽃분이를 바라보는 칠복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소?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나가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칠복이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 올랐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려. 자 그럼 어서 이곳을 떠나 나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제가 구렁이와 싸워서 이겨야만 해요. 구렁이가 회방을 놓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싸우는 동안 방 안에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밖으로 나온다거나 문틈으로라도 바깥을 내다보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방 안에 그대로 엎드려 계세요. 꼭 지켜주셔야 해요. 알았소. 몸 조심하시오. 칠복이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무조건 꽃분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말을 마친 꽃분이는 칠복이를 방에 남겨두고 혼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지를 뒤엎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구머니나. 칠복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바깥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머릿속에 꽃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칠복이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궁금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집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우레 같은 요란한 소리가 집안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마침내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칠복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끝난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누가 이겼을까? 궁금하였지만 칠복이는 바깥을 내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바닥에 엎드려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뿐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한동안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린 채
진의 즉 꽃분이가 이겼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밖에서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의 머릿속에는 점점 불길한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아무래도 여인을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슬픔에 젖어 온몸에서 기운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구렁이에게 진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리가 없지. 사방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칠복이는 용기 내어 슬금슬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칠복이의 눈에 꽃분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칠복이는 반갑기도 하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꽃분이는 칠복이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꽃분이는 마당에 서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꽃분이의 바쁜 손놀림이 뚝 그쳤습니다. 문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칠복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숱한 지네발을 몸속에 쑤셔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다행히 구렁이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싸움이 끝난 다음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의 발을 모두 감추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바깥을 내다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문틈으로 내다보았을 때 꽃분이는 발을 거의 다 감추고 맨 위에 왼쪽 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밖을 내다보시다니? 조금만 더 참으셨더라면 이 발까지 모두 다 감추었을 텐데. 꽃분이는 왼쪽 겨드랑이에 매달린 진의 발을 가리키며 탄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이진의 발 하나를 감추지 못했고 감추지 못한 이진의 발 때문에 당신에게 버림받게 되었군요. 꽃분이는 슬픔에 젖은 채 이야기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버림을 받게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겨드랑이에 진의 발을 달고 있는 징그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꽃분이는 겨드랑이에 매달려 진의 발을 만지며 슬피 울었습니다. 칠복이가 문틈으로 내다보지만 않았더라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칠복이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일이 어그러진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침착하고도 다정하게 꽃분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만 진정하시오. 나는 당신 겨드랑이에 달린 지네발이 조금도 징그럽지 않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며 우리 부모님의 은인이오. 그러한 당신을 내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단 말이오. 자, 어서 눈물을 거두시오. 칠복이는 꽃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분이의 어떤 모습이더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진의 발을 저고리 속으로 감추었습니다. 그것 보시오. 이렇게 저고리 속에 감추니 감쪽 같지 않소. 당신 겨드랑이에 진의 발이 달렸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오. 자, 우리 어서 갑시다.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이 당신을 반갑게 맞아줄 것이오.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 꽃분이와 칠복이는 결혼을 하여 어느 부부보다도 서로를 아껴주며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한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원래 부인과 함께 살았는데 부인과의 사이는 아주 금슬이 좋았고 서로를 너무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부인이 혼인을 한 후 4년 만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꽃분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죽은 어머니의 외모와 성품을 아주 닮았습니다. 호라비는 자신의 딸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습니다. 비록 혼자의 몸으로 너무나 힘들었으나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딸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이 어느덧 아버지를 생각해 줄 나이가 되었습니다. 슬슬 혼기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꽃분이는 자신의 나이가 찰수록 걱정이 컸습니다. 만일 자신이 혼인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서 사실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지 아버지께서 나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는데 이제 내가 혼인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아버지는 점차 늙어서 혼자 사시기도 힘들어지실 텐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버지께 새 부인을 얻어드려야겠어. 생각 끝에 효심이 깊은 꽃분 있는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드실 수 있도록 몰래 주변에 적당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틈나는 대로 돌아보던 꽃분이는 마침 이웃 마을에 홀로 딸과 함께 사시는 아주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몹시 외로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꽃분이는 그녀에게 대뜸 찾아가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효녀 꽃분이의 말에 이 여인은 무척 당황하였으나 외로운 처지였기에 한번 꽃분이 아버지를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는 많았지만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본 이 여인은 한눈에 외모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집안이 합쳐져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가 데려온 동생, 효녀딸 꽃분이는 이 새로운 식구들과 오순도순 잘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들어온 이 여인 즉 새어머니는 자신이 데리고 들어온 딸만을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효성지극한 효녀 꽃분이에게는 점차 모질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힘든 일은 첫째라는 이유로 꽃분이에게 다 시켰고 자신이 데려온 딸에게는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려먹음과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꽃분이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묵묵히 참아나갔습니다. 자신이 혼인을 한 뒤에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괜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새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그만 병을 얻어서 병석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꽃분이는 아버지 곁에서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습니다. 새어머니는 꽃분이의 이런 모습에 시기 질투심이 생겨났습니다. 새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사랑을 온통 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꽃분이의 모든 행동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쌓이고 쌓이자 결국 이 새어머니는 꽃분이를 해쳐야겠다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의원들에게 알아보았는데 말이다. 아버지 병은 눈 속에서 자라난 죽순을 먹어야 낫는다는구나. 너의 효성이 지극히 뛰어나니 하늘이 너에게 죽순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어서 나가서 죽순을 한번 구해보거라. 정말인가요? 그럼 구하러 가야죠. 제가 반드시 죽순을 구해오겠습니다. 꽃분이는 새어머니의 말을 찰석같이 믿고 죽순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이 찢어질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꽃분이는 눈 속을 헤집고 다니며 죽순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땅에서 죽순을 찾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죽순은커녕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효성이 부족한 것인가? 어찌 죽순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죽순을 찾아갈 거야. 꽃분이는 지극한 효성으로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백방으로 죽순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라도 쓰러질 추위였습니다. 효성으로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꽃분이의 몸은 너무나 몸이 쇠약했습니다. 결국 죽순을 찾던 꽃분이는 지치고 너무 추워서 그만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참으로 가여운지고 어찌 이 추운 겨울에 죽순을 찾아다닌다는 말이냐? 웬 백발 노인이 나타나 그런 꽃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밝은 기운이 이 효녀딸의 몸을 감쌌고 곧 꽃분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누구세요? 꽃분이가 일어나서 백발 노인을 바라보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니라. 너의 효성에 감동을 해서 내 너를 구해주고 너에게 죽순이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네, 그것이 정말인가요? 알려주세요. 부디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마
저기 보이는 뒷산 큰 바위 밑에 가면 죽순이 있을 것이니라. 어서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거라. 백발 노인은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산신령을 만나다니. 산신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다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꽃분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쩐지 몸에는 기운이 넘치는 듯하였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백발 노인이 말한 뒷산 큰 바위 밑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죽순이잖아. 큰 바위 밑 눈을 파보니 안에 정말 죽순이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으로 죽순을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 새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며 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염동설 안에 죽순이 있을 리가 있나? 그렇게 계속 죽순을 찾아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얼어 죽겠지. 이제 당신은 온전히 내 것이에요. 제가 앞으로 잘 돌봐드릴게요. 그렇게 음흉하게 웃던 새어머니의 귀에 갑자기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죽순이에요. 죽순을 구해왔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새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죽순을 구했다고? 이염동설 안에 죽순이 있다고? 네, 죽순이 있었어요. 뒷산 큰 바위 밑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곳이라 찾을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어서 아버지를 치료해야 해요. 꽃분이는 죽순을 들고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새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안 되겠구나. 내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건만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새어머니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바느질을 하며 사용하던 가위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꽃분이를 해치고 죽순을 빼앗아 자신의 딸에게 주어서 공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이 효녀 꽃분이는 안타깝게도 새어머니의 손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새어머니는 효녀딸의 시신을 죽순이 있었던 뒷산의 큰 바위 밑에다가 숨겨놓았고 그 손에서 죽순을 빼앗아 자신의 친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순을 먹고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게요. 세상에 일어나셨군요. 몇 달을 이러고 계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새어머니는 진심으로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꽃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큰딸이 어디 있는 것이오? 꽃분이 말이오. 아버지의 부름에 새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해져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살림이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병간호를 하면 너무 힘들어하길래 먼 곳에 친척집에 보내두었습니다. 그렇소이까 알겠소. 아주 잘했소이다. 아버지는 내심 꽃분이가 걱정되었으나 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 아버지의 꿈에는 자꾸만 꽃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듣다가 이 아버지는 잠에서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째 꿈에서 아버지는 울음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따라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우리 딸의 소리인데 도대체 어디인가? 어디에서 나는 소리야? 계속 소리를 따라 걷고 또 걷던 이 아버지는 뒷산의 큰 바위 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꽃분아, 우리 딸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 아버지가 딸에게 달려가 보았고 딸이 고개를 든 순간 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꿈인가 이상하구나. 너무나 이상해 아버지는 꿈이 자꾸만 생각나서 아무래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걸어서 꿈에서 봤던 뒷산의 큰 바위 아래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딸 꽃분이의 죽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 꽃분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곳에는 딸이 죽게 된 원인이었던 가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이 쓰는 바느질용 가위가 아닌가? 아니, 설마 친척집에 보냈다더니? 그제서야 아버지는 자신의 새 부인이 자신의 소중한 딸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에 빠진 이 아버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새 부인을 추궁하였고 결국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 부인을 관아에 고발하였고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겼던 둘째, 딸은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국 이 세 부인은 죄값을 치르고 사형을 당하였으며 둘째 딸 또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결국은 절에 들어가 비구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혼자 남은 이 아버지는 큰딸이 죽은 뒷산 큰 바위 밑으로 가서 대성통곡을 하였고 그 뒤로 매일 큰 바위 밑에 가서 딸의 혼을 달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뒷산의 큰 바위를 가위를 뜻하는 가세를 써서 가세바위라고 했습니다. 옛날 옛적 한 깊은 시골 마을에 칠복이와 석삼이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나이도 동갑인데다 또한 어찌나 서로 잘 맞는지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이며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함께 마을을 나서 나무를 하고 배고프면 함께 새참을 들고 해가 저물면 함께 집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함께여서 서로 의지되며 좋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 다 혼기가 가득 차도록 장가에 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비슷한 나이의 처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신부감을 구하려 해도 아무도 깊은 시골까지 따라와 살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기가 한참이 넘도록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처지인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 가슴이 허전하긴 하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의 우정은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석삼아,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니 의지할 사람이라곤 너밖에 없구나. 우리가 비록 가정을 꾸리진 못하였으나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자. 내 곁에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친구야. 그래, 칠보가. 나 또한 너와 같은 마음이야. 우리 이 마음 서로 변치 말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자꾸나.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두 사람이 약초를 내다 팔기로 하였는데 칠보기가 심한 몸살에 걸리는 바람에 석삼이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칠보기가 미안해하며 집에서 석삼이를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석삼이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벌써 돌아오고도 남을 참인데 왜 안 오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해가 다 떨어지도록 감감무소식이니 칠보기는 슬슬 석삼이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끝내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자 칠보기는 그에게 필시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석삼이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문 밖에서 석삼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자네 안에 있는가? 나 석삼일세. 반가운 목소리에 칠보기는 버선발로 나가 석삼이를 맞이했습니다. 어찌 이제 오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자네를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 주니 고맙네. 하면서 석삼이를 바라본 칠보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온 석삼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웬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석삼아, 옆에 계신 어여쁜 여인은 누구신가? 처음 보는 처자인 것 같은데 내 눈이 이상한 게 아니지. 석삼이는 칠보기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미소를 짓더니 칠보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장에서 한참 약초를 파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쓰러지지 뭔가. 이에 깜짝 놀라 내 집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지. 그렇게 한참 뒤에 눈을 뜨기에 사연을 물으니 집이 망해 길을 떠도는 처지라 하더군. 아픈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며칠 더 쉬고 가라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감사하다면서 나를 서방님으로 모신다고 하지 않겠나. 이리 어여쁜 여인이 시집을 온다니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흔쾌히 그리하겠다 하고는 너에게 제일 처음 인사시키고 싶어. 이렇게 함께 온 것이라네. 칠보기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인을 자세히 보니 험한 생활을 했다곤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피부에 사슴과도 같은 눈망울을 한 것이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미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석삼이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한참이나 부인 꽃분이를 자랑하였습니다. 칠보기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석삼이를 축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마냥 축하해 줄 만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모를 씁쓸한 마음이 차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신은 혼자니 어찌 씁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얼마 후 석삼이는 꽃분이와 혼례를 치렀고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뒤에 석삼이는 꼭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고사하고 장가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석삼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칠복이의 심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석삼이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깊은 곳에서는 질투하는 마음이 내내 끓었습니다. 속이 끓는다 끓어. 내가 만일 그때 몸살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약을 팔러 갔을 텐데 그러면 저 여인과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있었겠지. 참 세상도 무심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칠복이와 석삼이는 겉보기엔 여전히 좋은 친구로 보였지만 그렇게 칠복이의 마음은 나날이 석삼이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의 부인인 꽃분이를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얼굴을 몰래 훔쳐보곤 하였습니다. 또한 꽃분이 곁에만 가면 항상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칠복이는 하루를 마치고 외로운 잠자리에 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에 누가 찾아왔나 싶어 칠복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선 사람을 보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석삼이 부인 꽃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웬일이시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오? 이 말에 꽃분이는 말없이 칠복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칠복이의 품에 와락 안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오? 당신은 나의 친구 부인이란 말이오. 이러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리 밤늦게까지 칠복 도련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한 번만 헤아려 주세요. 저도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던가요. 꽃분이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도와준 석삼이의 자상함에 반해 혼인을 하였으나 막상 시집을 오고 보니 석삼이는 무뚝뚝한 성격의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서방님의 무심함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식어갔고 그러니 점점 칠복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와 달리 항상 살갑게 자신을 대해주는 데다 가끔 심상치 않는 눈빛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것이 필히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석삼이와 다툰 오늘 밤 홧김에 칠복이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칠복이와 꽃분이는 서로의 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한 것처럼 정다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둘은 계속해서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꽃분이는 석삼이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칠복이를 안방에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칠복이가 몰래 석상이의 안방에 들어온 날 그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던 석삼이의 아들이 칠복이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 것이었습니다.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칠복이가 어머니와 정을 통한다는 사실을 안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에 화가 치밀어 올라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 쉽사리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하지 못하고 아들은 끙끙 앓기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석삼이가 내일 산골에 있는 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꽃분이는 신이 났습니다. 산골밭이라면 꼬박 하루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꽃분이는 곧장 칠복이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한 걸음에 찾아왔어요. 서방님이 밭일을 하러 간다고 하니 만나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산 위에서 만나는 게 어떠하오? 내가 가는 길을 풀로 묶어서 표시해 둘 테니 그걸 보면서 따라 올라오도록 하시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보면 나는 나무를 하러 온 것이고 당신은 나무를 캐러 온 길이라 답하면 될 것이오. 그렇게 은밀한 약속을 잡은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석삼이가 떠나자 꽃분이는 곱게 화장을 하고는 칠복이와 먹을 점심을 챙기고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잠시 산에 나무를 캐러 다녀올 테니 집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았으니 꼭 챙겨 먹거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꽃분이는 신이 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칠복이가 풀로 묶어서 표시해 놓은 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걷다 보니 멀리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에 꽃분이는 당연히 칠복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남자는 칠복이가 아닌 진짜 서방님 석삼이었습니다. 아니 부인, 여기까진 어쩐 일이오? 위험할 텐데 이리 올 줄 알았으면 같이 오지 않았소. 꽃분이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어쩐 일은요? 서방님이 너무 보고 싶어 따라왔어요. 미리 말하면 서방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석삼이는 그런 꽃분이의 대답에 내막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허허, 오늘 참 좋은 날이구려. 아들놈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다 내가 보고 싶다고 이리 찾아오다니. 아들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꽃분이가 그제야 주변을 살피니 아들이 멀리서 흙놀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밤 아들은 잠에서 깨어 변소에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칠복이와 어머니가 나누는 말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이 바로 이웃에 있으니 어찌 못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또다시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어찌할까를 고민하는데 문득 좋은 수가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집을 나서자 아들은 지름길로 어머니를 앞지르고는 칠복이가 묶어놓은 풀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풀을 엮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칠복이가 아닌 석삼이에게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정을 알 리 없는 꽃분이는 얼떨떨해하며 어색하게 세 식구는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듣자 하니 칠복이 삼촌도 나무를 캐고 왔다고 하던데 가서 데리고 올까요? 아마 끼니도 거르고 계실 텐데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이에 꽃분이는 기뻐하며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기특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서방님, 마침 챙겨온 새참도 넉넉하니 같이 들어도 좋겠네요. 이에 석삼이도 좋은 생각이라 하며 아들에게 칠복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칠복이는 하염없이 꽃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꽃분이가 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던 찰나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그는 꽃분이가 왔다 생각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온 것이오? 어서 빨리 오시오. 그런데 멀리 나타난 것은 꽃분이가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어리둥절해하는데 그가 묻기도 전에 꽃분이의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얼른 도망가세요. 아버지가 삼촌을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 알게 되었어요. 제발 저린 칠복이는 깜짝 놀라 더는 물어볼 것도 없이 헐레벌떡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뿔싸, 들통이 난 모양이로구나. 한편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는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칠복이 삼촌이 도끼 자루가 부러졌다네요. 아버지께 도끼 좀 갖다 달라 전하셨어요. 지금 바로 와달라고 하시네요. 급하신가 봐요. 이에 석삼이는 칠복이를 돕고자 도끼를 챙겨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석삼이가 도끼를 든 채 떠나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꽃분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어딜 가시는 게냐? 무슨 일이 있는 게냐? 그러자 아들이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칠복이 삼촌을 죽인다면서 도끼를 들고 쫓아가셨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이에 꽃분이는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이내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편 칠복이는 한참을 도망가고 나서야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칠복이는 석삼이의 아들 녀석이
장난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놈이 날 속였구나. 그런데 왜 날 속인 거지? 뭔가 이상하긴 하구나. 그런데 잠시 후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끼를 든 석삼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기절초풍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했네. 석삼아, 제발 나를 용서해주게. 하지만 칠복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석삼이는 영문도 모르고 계속해서 도끼를 내밀며 칠복이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어서 이리 와서 도끼를 받아. 왜 계속 도망을 치는 것이야? 오히려 차분히 말하는 석삼이의 말에 칠복이는 오히려 더욱 두려움에 떨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칠복이가 필사적으로 도망치자 석삼이는 끝내 그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는 칠복이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며 다시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석삼이에게 뛰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어머니가 먼저 가 있을 테니 저보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하셨어요. 빨리 서둘러야 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에 석삼이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하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꽃분이는 가마솥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어찌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곧 서방님이 집으로 돌아올 텐데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 순간 갑자기 누군가 집대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집 주위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듯했습니다. 이에 꽃분이는 불길함을 느끼며 살며시 밖을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도끼를 손에 든 서방님이 숨을 헐떡이며 집안을 살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어디 있소?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어디 있는 것이오? 꽃분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습니다. 이에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어 제 발로 밖에 나가 석삼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살려만 주세요. 제발 다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방님. 하지만 영문을 알 리 없는 석삼이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집안에 뛰어들어오더니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불이 났다 장난을 치신 건가 봐요. 저렇게 잘못했다 비시니 그만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도 참 이럴 때 보면 애기 같으세요. 이에 칠복이는 허탈해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꽃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소 부인. 일어나시오. 하지만 2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이에 꽃분이는 통곡하며 다시는 서방님을 속이지 않으리라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꽃분이는 얼마나 석삼이가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겁에 질린 칠복이는 다시는 꽃분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키운 한 명의 아들 덕분에 석삼이네 집은 그 전처럼 다시 행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한 번 더 차분히 생각하고 현명하게 방법을 찾는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머슴이 살았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 어려서부터 양반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하던 머슴살이를 그만하고 그동안 일한 세경을 받아서 10년 전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세경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대에다 넣어서 허리에 차고 가는 판인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 길가 주막에 들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 밥을 먹고 뒷간에 가려고 보니 허리에 찬 전대가 무척 거치적거리겁니다. 그걸 차고 볼 일을 보다가 흘러내리는 날에는 뒷감당도 못할 것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망설이는데 마침 뒷간 들머리에 큼지막한 돌절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옳지, 저기에다 넣어두면 되겠다. 보는 사람도 없으니 거기 잠깐 넣어두고 뒷간 갔다 온 데서 무슨 탈이 날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돌절구 안에 전대를 넣어두고 뒷간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나와보니 그새 전대가 없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지 뭡니까? 아이고,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10년을 머슴에서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뒷간에 있을 동안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라곤 주막 주인인 과부주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주모가 돌절구 근처를 얼쩡거리는 걸 봤거든 말입니다. 귀신이 한 짓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 손을 댔단 얘긴데 그게 주모 말고는 도무지 그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막 주모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혹시 돌절구 안에 돈 넣어둔 건 못 봤소? 그러니까 주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아, 못 봤어. 거기에 뭐가 있었단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뒷간에 있을 동안 절구 근처를 지나간 사람은 주모밖에 없는데 정말로 못 봤단 말이오. 그러니까 주인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거참 생사람 잡는군. 못 봤다는데 왜 넋지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옥신각신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그 길로 관가에 갔습니다. 그간하의 원님은 판결을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판결이 명계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과부주모는 조금 찜찜하지만 모증거가 없으니깐 뭐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못 봤다고 우겨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서 머슴이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하여 머슴에서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부디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말을 듣더니 포조를 시켜서 주막 주인을 데려오라 이르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이 오니까 하나하나 케어묻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네 주막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데 정말 모르는가? 예, 모릅니다. 정말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생사람을 잡는 것이에요? 그때 주막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잘 생각해 보아라. 없었지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하는 말이 돈 잃은 사람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도둑은 돌절구가 틀림없군. 이러거든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절구가 도둑이라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돈을 돌절구에 넣어두고 볼일 보는 사이에 돈이 없어졌다는데 그때 주막 안에는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돌절구가 도둑이라니요? 그런데 주인은 모르는 일이라니 돌절구밖에는 알 리가 없지 않나. 귀신이 한 짓이 아니라면 돌절구 소행이 틀림없지. 안 그런가? 예. 듣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요. 주인이야 속으로 우습긴 하지만은 잘 되었다 싶거든 말입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죄가 안 돌아오게 됐으니 잘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스워서 쿡쿡 웃느라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절구가 도둑이라니 우습지 안 우습겠습니까? 명판결에 고울원님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지금 보니깐 헛소문이었구나 하고 주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판결을 내리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괜히 속을 태웠구나 저런 바보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원님은 다시 말을 잇기를. 그래서 말인데 그 돌절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도둑질을 할 것인즉. 그래서야 길손들 손에도 손해려니와 당신네 주막이며 우리 고을 소문도 나빠질 게 아닌가. 그걸 당장 없애야겠으니 주인은 내일 안으로 돌절구를 쳐다가 70리 밖바다에 빠뜨리고 오라. 그리고 그 고을 원님에게 고하고 틀림없이 빠뜨렸다는 증서를 받아오라. 이런단 말입니다. 주막 주모가 들어보니 하늘이 노래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절구를 70리 밖 바다에까지 어찌 나르겠습니까? 굳이 나르려면 못할 거야 없지만 그러려면 일꾼 품삯만 해도 엄청나게 될 것인데 그 짓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줄 잡아도 훔친 돈 10배는 더 들겠단 말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원님 앞에 엎드려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사또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돈을 그냥 물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애매한 사람이 덤터기를 써서 해야 될 말인가. 저희 집 돌절구 지신이 저한테도 허물이 없다 할 수 없지요. 그래 그러면 일은 돈을 다 물어주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돌절구 단속을 잘 하겠는가. 그래도 절구가 죄를 지었으니 잃은 돈의 2배를 저 사내에게 주어야 할 게야.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2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은 잃은 돈을 고스란히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명판결의 원님이라 소문이 났는지 그때 주모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손님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현명한 원님들이 많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